아침 햇살이 김포공항 창문을 뚫고 쏟아지는 가운데 박혜우는 해독 불가능한 수수께끼를 바라보듯 자신의 탑승권을 쳐다봤다. 그녀는 보잉 74327의 좁은 통로를 지나가며 어깨에 맨 백팩을 고쳐 메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마침내 33열을 찾았을 때 그녀는 부산행 비행기를 놓치지 않으려 달려온 탓에 지친 몸을 창가 자리인 34층에 던졌다. 그녀가 가방에서 이어폰을 꺼내며 몰랐던 사실은 그 좌석이 자신의 자리인 33복도가 아니었으며 그 창가 좌석의 진짜 주인이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사람이란 것이었다. 실례지만 제 자리에 앉으신 것 같습니다. 정중하면서도 깊은 목소리에 해우는 고개를 들었다. 흠잡을 데 없이 잘 재단된 정장을 입은 남자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갈색 눈동자는 마치 1000가지의 풀리지 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신비로웠다. 아, 죄송해요. 분명 33친 줄 알았는데.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가방 속 탑승권을 찾았다. 그녀의 여행 가방과 똑같은 새빨간 빛으로 얼굴이 달아올랐다. 제 자리는 33A가 맞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남자는 해운의 속을 예기치 않게 뒤흔드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복도 쪽에 앉아도 됩니다. 짧은 비행이라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녀는 일어설 준비를 하며 물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창밖 풍경은 마음껏 즐기세요. 해운은 고마워하며 미소를 지었고 그가 가죽 서류 가방을 위쪽 짐칸에 넣는 모습을 몰래 훔쳐봤다. 그녀가 그의 넷째 손가락에서 보일 것이라 예상했던 결혼 반지는 없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그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했다. 친절에 감사드려요. 강지훈 씨. 강지훈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그냥 지훈이라고 부르세요. 박혜훈입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맞잡으며 그의 손이 따뜻하고 단단하다고 생각했다.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이게 대화를 걸기 위한 수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훈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진지해 보이는 사람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전염성 있는 웃음소리였다. 만약 제가 당신이 제 자리에 앉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면요? 비즈니스맨치고는 너무 로맨틱하다고 하겠죠. 그녀가 그의 정장을 애미 덕짓했다. 내가 비즈니스맨인 건 어떻게 알았죠? 혹시 위장한 비밀 요원일지도 모르잖아요. 혜은이 웃었다. 비밀 요원은 제 오피스텔 보증금보다 비싼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잠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치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강렬함으로 마주쳤다. 두 사람 모두 이 우연한 만남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짧은 비행 동안에 단순한 대화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로 변하리라고는 알지 못했다. 혜운이 몰랐던 또 다른 사실은 강지훈이 단순한 비즈니스맨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는 한국 최대 생명보험사 중 하나인 더원생명 더원라이프의 CEO였으며 그의 자산은 그를 국내 억만장자 명단에 확고히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자신조차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그의 자리를 차지한 이 덤벙대는 여자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일깨웠다. 바로 호기심이었다. 부산에는 무슨 일로 가시죠?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는 동안 지훈이 물었다. 기술 혁신 엑스포에 가요. 프리랜서 기자인데 새로운 트렌드에 관심이 많아서요. 해우는 낯선 사람에게 느껴서는 안 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의 향수를 애써 무시하며 설명했다. 지훈 씨는요? 흥미로운 우연이네요. 우리 회사도 그 엑스포에서 신제품을 론칭하거든요. 그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요? 어느 회사인데요?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더원생명입니다. 혜운의 눈이 장난스럽게 커졌다. 잠깐만요. 그럼 당신이 그 강지훈이라고요? 유죄입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 동작은 태연해 보이려 연습한 듯 했지만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사람들이 앞에서 완전히 태도를 바꾸는 것을 보는데 익숙한 사람의 무게감을 숨기지는 못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혜운은 그저 눈을 굴릴 뿐이었다. 대박이네요. 하필이면 억만장자 자리를 잘못 골라 앉다니. 우주가 참 짓궂은 유머 감각을 가졌네요.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강지훈은 자신이 CEO나 억만장자가 아닌 그저 한 남자로 보이고 있다고 느꼈다.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 감정이 앞으로 72시간 동안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리라는 것이었다. 부산 백스코 백스초에서 열린 기술, 혁신 엑스포는 최첨단 부스들, 홀로그램, 그리고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목에 명찰을 건 사람들로 가득 찬 미로였다.
해우는 기사거리를 위해 메모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비행기에서 만난 남자에 대한 생각으로 되돌아갔다. 그냥 잘생긴 미소와 흥미로운 대화수를 가진 억만장자일 뿐이야. 해우나, 네가 인터뷰해 본 적 없는 사람도 아니잖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지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강지훈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명백한 매력이나 어마어마한 은행 잔고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모퉁이를 돌던 그녀는 커피를 서빙하는 로봇과 거의 부딪힐 뻔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을 때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지훈이 소수의 무리에 둘러싸여 엑스포에서 가장 큰 부스 중 하나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보이는 것을 시연하고 있었다. 그의 연습된 미소에 담긴 무언가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비행기에서 보여준 미소와는 달랐다. 이것은 비즈니스 미소였고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신뢰를 주기 위해 완벽하게 조율된 미소였다. 유력 인사들을 인터뷰한 수년간의 경험으로 해우는 저런 종류의 표정을 잘 알았다. 그것은 가면이었다. 그녀는 별 생각 없이 다가가 시장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하는 인공지능 기반 생명보험 앱인 그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척했다. 이 AI가 기존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보장하죠? 그녀가 큰 소리로 물었고 몇몇 사람들이 그녀 쪽을 돌아봤다. 지훈도 마찬가지였고 그녀를 알아본 그의 눈이 빛났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는 리듬을 잃지 않고 대답했다. 사실 저희 알고리즘은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시스템과 달리 사례가 복잡할수록 더 많은 단계의 인간 분석이 추가됩니다. 해우는 진심으로 감명받아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녀가 예상했던 회피성 답변이 아니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인파가 흩어지자 지훈이 그녀에게 곧장 걸어왔다.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재능이 있군요. 직업병 같은 거죠.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다. 기자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죠? 정말 엑스포 때문에 온 거였군요. 그가 진심으로 놀란 듯 말했다. 혹시나 내가 당신을 따라다니는 줄 알았다고요? 해운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의 자존심이 정말 은행장에 비례하는군요. 그렇죠? 지훈은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비행기에서 그녀의 주의를 끌었던 그 진심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인정하죠. 제 오만함을 커피 한 잔으로 보상해도 될까요? 저기 이노테크 부스에 이 엑스포에서 최고의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이탈리아 머신이 있거든요. 글쎄요.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보통 숨겨진 의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의 의도를 의심하죠. 그가 받아쳤다. 인정. 그녀가 그를 흉내내며 대답했다. 그들의 시선이 비행기에서 경험했던 그 설명할 수 없는 연결고리로 다시 한번 잠겼다. 좋아요. 커피 한잔 하죠. 하지만 그건 순전히 당신이 내 다음 라운드의 날카로운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해서예요. 분비는 복도를 나란히 걸어갈 때 해우는 지훈이 인파 속에서 자신을 안내하기 위해 가끔씩 그녀의 등에 손을 얹는 것을 알아차렸다. 놀랍게도 기분 좋은 보호적인 제스처였다. 커피로 시작된 대화는 엑스포 레스토랑에서의 늦은 점심으로 이어졌다. 해우는 냉혹한 CEO의 가면 뒤에 한국 문학에 대한 열정을 가진 남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불과 26살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후 회사를 설립했다. 부모님 보험이 불합리한 조항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가 냅킨을 만지작거리며 설명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몇 달을 싸웠어요. 그때 결심했죠. 나는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억만장자에게도 영웅적인 탄생 신화가 있었네요. 해운이 말했지만 평소에 사용하던 비꼬는 말투는 아니었다. 그가 자신의 고통을 공유하는 그 연약함 속에는 사람을 무장 해제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분노를 돈으로 바꾼 게 영웅적인 건 아니죠. 지훈이 솔직하게 대답했고 해운은 그 솔직함에 놀랐다. 실망했나요? 내가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당신 기사에 딱 맞는 완벽한 악당이길 바랐는데. 해운은 마른 침을 삼켰다. 내가 당신에 대해 기사를 쓸 거라고 말한 적 없는데요. 말할 필요도 없었죠. 그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조사하는 눈빛은 알아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왜 당신이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날 싫어할 이유를 찾는 것처럼 나를 봐요. 하지만 동시에 지훈이 앞으로 몸을 기울여 불과 몇 인치 거리까지 다가왔다. 동시에
당신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으려 애쓰면서도 내가 말할 때마다 미소 짓고 있죠. 해운은 그의 통찰력에 허를 찔려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재치 있는 대답을 막 만들어내려던 순간 지훈의 휴대폰이 울려 그 순간을 깨뜨렸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고 말하기보다는 주로 들었다. 전화를 끊었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가봐야겠습니다. 메인시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가 재빨리 일어섰다. 당신과의 대화 흥미로웠습니다, 혜운씨. 저도요. 그녀는 실망감을 프로페셔널함으로 감추며 대답했다. 프레젠테이션 잘하세요. 지훈은 마치 내적 갈등을 겪는 것처럼 망설였다. 마침내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만약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이 궁금하거나 더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싶다면요. 그리고 그는 떠났다. 세련되고 미니멀한 명함에는 양각으로 새겨진 휴대폰 번호 하나만 달랑 남겨진 채 혜운이 무관심한 척 그 명함을 가방에 집어넣는 동안 레스토랑 반대편에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지 못했다. 그 접근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을 훨씬 뛰어넘는 누군가가. 부산의 밤은 가늘게 비를 뿌렸고 도시의 불빛은 인상파 그림처럼 번진 얼룩으로 변했다. 혜운은 호텔 침대에 앉아 지훈의 명함을 부적처럼 손가락 사이로 돌리고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그 억만장자 보험업자에 대한 기사들이 연달아 떠 있었다. 강지훈, 당신은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은 지난 5년간 더원생명의 유성 같은 성장, 주요 경쟁사인 알파생명과의 법적 분쟁, 보험시장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파괴적인 기술에 대한 소문 등 겉보기에는 관련 없어 보이는 정보 조각들을 포착했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편집장의 메시지를 띄웠다. 더원생명 론칭건에 대해 뭐 알아냈어? 혁신적이라던데. 혜운은 한숨을 쉬었다. 명함 속 번호로 전화할 완벽한 핑계가 생겼다. 순전히 업무상 어떤 개인적인 의미도 없이. 그렇다면 왜 그녀의 손가락은 휴대폰 키패드 위에서 망설이는 걸까? 내가 두려우니까 혜운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게 단순한 기사 이상이 될까봐 두려운 거지. 마음이 바뀌기 전에 그녀는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지훈의 깊은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채웠다. 전화 안 할 줄 알았는데.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기자로서 전화한 거예요. 그녀는 심장이 마라톤을 뛴 것처럼 두근거렸지만 애써 프로페셔널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죠. 지훈이 대답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 미소가 묻어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그래서 박혜운 기자는 뭘 알고 싶은데요? 당신들이 내일 발표할 그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게 뭐죠? 우리 편집장님이 궁금해하셔서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전화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요. 기업 비밀 뭐 그런 거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심각해졌다.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 정보가 출시되기 전에 손에 넣으려고 무슨 짓이든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편집증 환자처럼 들리네요. 혜운은 웃었지만 그가 따라 웃지 않자 웃음이 멎었다. 알파생명과의 분쟁에 대해 들어봤죠. 피상적으로요. 단순한 상업적 경쟁이 아닙니다. 혜운씨. 그 회사 CEO인 윤태호는 대학 시절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우린 첫 회사를 함께 설립했죠. 그 말이 그녀의 주의를 사로잡았다. 그 부분은 제가 읽은 기사에는 없던데요. 우리 둘 다 그게 알려지는 걸 원치 않으니까요. 짧게 말하자면 우리는 서로를 신뢰했습니다.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기 전까지는. 혜운은 이 이야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게 내일 론칭할 기술과 무슨 상관이죠? 또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금 나와 저녁 식사하죠. 그럼 말해줄게요. 취재원으로서가 아니라 오프 더 레코드로. 비 오는데요. 그녀는 이미 억만장자와의 저녁 식사에 어울릴 만한 옷이 옷장에 있는지 확인하러 일어나면서도 힘없이 반박했다. 차와 우산이 있습니다. 그가 간단히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이 평생 맛본 것 중 최고의 한우 스테이크와 특별한 와인 소스를 내는 곳을 알아요. 30분 후 혜운은 부산 외곽의 조용하고 우아한 레스토랑에 와 있었다. 그곳은 부드러운 조명과 사생활이 보장될 만큼 충분히 떨어져 있는 테이블들이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이제는 어두운 청바지와 네이비, 셔츠 같은 좀 더 캐주얼한 복장을 한 지훈은 엑스포의 CEO보다 더 편안하고 다가가기 쉬워 보였다. 청바지 입은 억만장자는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웨이터가 지훈이 고른 와인을 따른 후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머릿속으로 메모하는 기자도 처음 봅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그녀가 자신을 관찰하는 방식을 손짓으로 가리켰다. 모든 세부 사항을 해독하려고 당신의 톱니바퀴가 굴러가는 게 보여요. 직업병이에요.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지훈은 말을 시작하기 전에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타요와 나는 푼당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죠. 경영학과 재학 시절 우리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위험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더원 생명이 시작된 거군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엔 KY 컨설팅이라는 위험관리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죠. 그때까지는. 지훈은 마치 그 말을 꺼내기 어려운 듯 잠시 멈췄다. 내가 그의 약혼녀와 사랑에 빠지기 전까지는요. 해우는 와인을 마시다 사례가 들릴 뻔했다. 와, 그건 예상 못했네요. 우리 모두에게 그랬죠. 그가 유머 없이 웃었다. 나를 포함해서요.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됐죠. 서현 씨는 우리 회사 재무팀에서 일했습니다. 태호가 출장을 간 사이에 우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해우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다. 지훈의 눈에 먼 곳을 바라보는 빛이 어렸다. 그녀가 그와 파혼했어요. 내 대한 감정을 안고 결혼할 수는 없다고 말했죠. 태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친구로서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자기를 배신했다고 비난했죠. 그녀가 아직 그와 사귀고 있을 때 바람을 피운 건가요? 아니요. 지훈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파혼 전에 어떤 육체적인 관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있었죠. 태호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내가 회사를 떠나라고 요구하며 내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죠. 그랬나요? 지훈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니요. 직업적인 신뢰를 배신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측면에서 누군가의 신뢰를 잃으면 다른 측면에서는 여전히 신뢰할 수 있다고 설득하기는 어렵더군요. 서연 씨는 어떻게 됐어요? 해우는 이것이 처음부터 정말 묻고 싶었던 질문임을 깨달으며 물었다. 슬픈 미소가 지훈의 얼굴을 스쳤다. 우리는 6개월 후에 결혼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3년이었죠.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해우는 마치 누군가 그녀에게 찬물을 끼얹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스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년 후 서연 씨가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 했죠. 모든 것을 다시 겪는 것 같았습니다. 유감이에요. 해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속삭였다. 더원 생명은 그 고통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지훈이 잠시 후 말을 이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구도 내가 겪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5년 후 우리는 정말로 판도를 바꿀 무언가를 출시하기 직전입니다. 태호 씨는요? 그는 어떻게 됐죠? 내가 KY 컨설팅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알파 생명을 설립했습니다. 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의 경쟁이 단순한 비즈니스 차원이 아니라고만 해두죠. 그는 결코 나를 용서하지 않았고 나 역시 어느 정도는 그를 이해합니다. 그가 당신의 론칭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요? 지훈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확신합니다.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서버에 2차례의 침입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누군가 엑스포 현장에서 우리 프로토타입에 접근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급히 자리를 떠나야 했던 겁니다. 오싹한 기운이 해운의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하나의 가설이 머릿속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지훈씨, 누군가 프로토타입에 접근하려 했다는 걸 정확히 언제 알았죠? 오후 2시경이었을 겁니다. 왜죠? 우리가 점심 먹고 있을 때잖아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을 정리했다. 내가 비행기에서 당신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프레젠테이션에서 당신의 주의를 끄는 질문을 했던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알파 생명이 당신의 론칭을 방해하려는 시점에 정확히 일어났다는 게 너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훈의 표정이 변하며 의심의 그림자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당신이 아무것도 암시하는 거 아니에요. 해운이 재빨리 말을 잘랐다. 그냥 혼자 생각을 정리해보는 거예요. 긴장된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그러다 놀랍게도 지훈이 웃기 시작했다.
만약 당신이 산업 스파이라면 혜운 씨, 당신은 세상 최악의 스파이일 겁니다. 정말로 연루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렇게 의심스러운 우연의 일치에 대해 굳이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겠죠. 혜운은 눈에 띄게 긴장을 풀었다. 아니면 의심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죠. 당신도 나처럼 편집증적이군요. 그가 테이블 위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 손길이 혜운의 팔을 타고 전율을 보냈다. 아마 그래서 당신과 대화하는 게 그렇게 즐거운가 봐요. 남은 저녁 식사는 두 사람을 감싸는 친밀한 기포 속에서 흘러갔고 혜운은 잠시 써야 할 기사가 있다는 것, 기다리는 편집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바깥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었다. 레스토랑을 나왔을 때 비는 그쳤고 공기 중에는 젖은 흙의 독특한 냄새가 감돌았다. 보여줄 게 있는데 같이 갈래요? 지훈이 차로 걸어가며 물었다. 여기서 멀지 않아요. 와인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공유한 감동적인 이야기 때문이었을까? 혜운은 자신도 모르게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20분 후 그들은 불이 켜진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황령산의 한 전망대에 있었다. 머리를 식혀야 할 때마다 여기 와요. 지훈이 차를 세우며 설명했다. 서현 씨와 나도 이런 밤에 우연히 이곳을 발견했죠. 혜운은 도시의 불빛을 배경으로 한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나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지만 지훈은 어쨌든 대답했다. 어떤 방식으로는 언제나 그녀를 사랑할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게 놀라운 확장 능력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가 그녀를 마주보며 돌아섰다. 가끔 우리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사람들을 만나죠. 2. 사람 사이의 공기는 단순한 육체적 이끌림을 넘어서는 무언가로 무거워졌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연결고리였다. 지훈이 그녀에게 키스하기 위해 몸을 기울였을 때 혜운은 피하지 않았다. 키스는 처음에는 부드럽고 거의 망설이는 듯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미지의 물을 탐색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입술이 만났을 때 무언가가 일어났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것은 진짜라는 확신, 상호 간의 인정성 두 사람이 떨어졌을 때 혜운은 숨이 찼다. 이러면 내 기사가 상당히 복잡해지는데요. 그녀가 중얼거렸고 그가 웃었다. 보상으로 독점 인터뷰를 기꺼이 제공하죠. 지훈이 그녀의 뺨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순간은 다시 울리는 그의 휴대폰에 의해 깨졌다. 지훈은 발신자를 확인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보안 팀장입니다. 그는 전화를 받기 전에 설명했다. 전화를 듣는 동안 그의 표정은 혼란에서 경악으로 빠르게 변했다. 뭐라고? 언제? 그가 혜운을 돌아보는 강렬한 시선에 그녀는 덜컥 겁이 났다. 알았어요. 지금 바로 돌아가지. 무슨 일이에요? 그가 전화를 끊자마자 그녀가 물었다. 프로토타입을 도난당했습니다. 지훈이 급하게 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보안 카메라에 누가 그랬는지 찍혔어요. 누구요? 그의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가 해독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혜운이라고 신원을 밝힌 기자였습니다. 말도 안 돼요. 혜운이 외쳤다. 지훈의 차가 부산 시내를 질주하는 동안 그녀의 온몸이 긴장했다. 난 계속 당신이랑 같이 있었잖아요. 지훈은 도로에 시선을 고정한 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핸들을 꽉 쥐었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엑스포 현장에 빨리 도착해야 하는 거야. 당신이 아니라면 누군가 당신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거겠죠.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녀의 기자로서의 두뇌는 이미 가능한 시나리오를 탐색하고 있었다. 지훈 씨, 잘 생각해봐요. 엑스포 등록 명단에 접근해서 내가 오늘 거기 있을 거라는 걸 알만한 사람이 누가 있죠. 그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자요. 윤태호. 그는 어깨 곳곳에 연줄이 있어. 만약 그가 어떤 기자가 나와 대화하는 걸 알았다면 혜운이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왜 하필 나를 골랐을까요? 엑스포에는 수십 명의 기자가 있었는데 지훈이 그녀를 짧게 흘끗 보았다. 그 표정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당신이 내 주의를 끈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겠죠. 그의 말투에 담긴 무언가가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지만 혜운은 애써 당면한 문제에 집중했다. 보안 카메라 영상이 필요해요. 누군가 내 행세를 하고 있다면 그게 누군지 보고 싶어요. 보안 팀장인 김 부장이 VIP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분 후 혜운은 엑스포 행사장 뒤편에 급조된 관제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그녀와 비슷한 체격의 갈색 머리 여자가 보안 요원에게 출입증을 제시하는 모습이 보였다.
영상의 화질은 거칠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유사점이 있었다. 난 아니에요. 그녀는 주변 보안 요원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느끼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머리를 보세요. 내 머리는 커트 스타일이 다르고 점심때부터 계속 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지훈이 모니터로 다가가 이미지를 유심히 살폈다. 그녀가 출입증을 제시할 때 오른손을 확대해 봐요. 군인 같은 자세를 한 중년 남자인 김 부장이 이미지를 조정했다. 저기, 지훈이 여자의 손에 있는 작은 표식을 가리켰다. 손목에 별 모양 문신이 있어. 해우는 문신이 없는 깨끗한 피부의 양쪽 손목을 내밀었다. 봤죠? 난 아니에요. 지훈이 보안팀장을 돌아보았다. 저 여자 얼굴을 더 선명하게 확보해서 알파생명 직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보세요. 타요 씨가 날 사칭할 사람을 고용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운이 불신감이 분노로 바뀌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그의 비열한 수법이 처음도 아닐 겁니다. 지훈이 어둡게 대답했다. 내가 KY 컨설팅을 떠났을 때 그는 내가 독점 코드를 훔쳤다는 소문을 퍼뜨렸죠. 더원 생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 평판을 망칠 뻔했습니다. 몇 분 후 김 부장이 서류철을 들고 돌아왔다. 대표님, 스캔을 완료했습니다. 이 여성은 최유라로 확인되었습니다. 3개월 전 알파생명에 고용된 사이버 보안 분석가입니다. 지훈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움찔했다. 그럴 줄 알았어. 태어 짓이야. 하지만 그가 내 대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해운이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며 물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죠? 지훈의 눈이 갑작스러운 깨달음으로 커졌다. 비행기 예약. 그가 공항에 연줄이 있다면 그가 김 부장을 향해 돌아섰다. 오늘 아침 나와 같은 비행기에 윤태호가 표를 샀는지 확인해봐요. 김 부장이 확인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해우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려 애썼다. 당신 말은 그가 당신의 일정을 감시하고 우리가 비행기에서 대화하는 걸 보고 즉시 내게 누명을 씌우고 프로토타입을 훔칠 이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태호는 항상 전략에 뛰어났죠. 지훈이 이 말을 문지르며 대답했다. 그리고 날 너무 잘 알아요. 돈이나 지위에 쉽게 감명받지 않는 영리한 여자에게 내가 흥미를 느낄 거라는 걸 예상했겠죠. 그거 참... 그녀는 적절한 단어를 찾았다. 기분 나쁘네요. 그리고 약간 모욕적이기도 하고요. 내가 그냥 미끼였다는 거잖아요. 나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으며 말했다. 그의 계획이 무엇이었든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은 진짜였습니다. 해운이 대답하기 전에 김 부장이 돌아와 그 순간을 방해했다. 대표님, 윤태호는 비행기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나영이라는 여자, 그의 비서실장이 대표님 뒤 3줄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였군. 지훈이 중얼거렸다. 퍼즐 조각이 마침내 맞춰졌다. 그가 나를 미행할 사람을 보냈고 그녀가 우리의 대화를 보고한 거야. 해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거의 집착 수준인데요. 태호에게 이건 사적인 감정입니다.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복수죠. 지훈이 김 부장을 돌아봤다. 프로토타입에 추적기 있습니까? 네, 대표님. 도난을 감지하자마자 활성화했습니다. 현재 이동 중이며 부산 시내 중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훈은 해운을 바라봤고 그의 눈에는 맹렬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프로토타입을 되찾을 겁니다. 당신은 여기 안전한 곳에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그녀가 즉시 반박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나도 이제 이 일의 일부가 됐어요. 게다가 나 탐사보도 전문 기자예요. 기억하죠? 이건 사실상 내 전문 분야라고요.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훈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꼴집새군요, 알아요? 내 매력 중 하나죠. 그녀는 이미 문을 향해 걸어가며 대답했다. 신호를 놓치기 전에 어서 가요. 몇 분 후. 그들은 다시 지훈의 차에 올라타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김 부장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다. 부산 시내를 누비는 동안 해운의 혈관에는 아드레날린이 흘렀고 기묘한 친밀감이 뒤섞였다. 이렇게 강렬한 상황에서 지훈의 곁에 있다는 것은 보통이라면 몇 달이 걸려야 형성될 유대감을 만들어냈다. 신호가 시내 중심가 호텔에서 멈췄습니다. 차 안의 스피커 시스템을 통해 김 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4층입니다. 아는 곳이군. 지훈이 급커브를 돌며 대답했다. 거기서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죠. 도착하면 어떡할 건데요? 해운이 상황의 현실을 깨닫고 물었다. 그냥 호텔 방에 쳐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
지훈이 결연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내가 그 호텔 매니저를 알고 긴급 법원 영장도 지금 오고 있는 중이거든.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하는 것도 이럴 땐 장점이 있지. 해우는 감탄과 불신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긴급 상황에 비해 너무 준비가 철저한 것 같은데요. 윤태호 같은 라이벌을 두면 한 발 앞서 예상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가 간단히 대답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부산 중심부에 위풍당당하게 솟아 있었고 황금빛 조명이 밤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저명한 강지훈 대표를 기꺼이 돕고 싶어하는 듯 보이는 매니저와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그들은 이미 2명의 보안 요원이 기다리고 있는 4층으로 안내받았다. 4학사175입니다. 매니저가 알렸다. 최유라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 4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시선이 해운의 시선과 잠시 마주쳤다. 준비됐어요.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됐어요. 매니저가 룸서비스를 알리며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3번의 시도 끝에 그는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다. 방은 비어 있었다. 거의 완벽하게 정돈된 침대 위에 마치 찾아가라고 남겨둔 선물처럼 은색 서류 가방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함정이에요. 해운이 속삭였다. 하지만 지훈은 이미 가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프로토타입이 아니야. 그가 만지지 않고 가방을 살피며 대답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찾도록 일부러 여기에 두고 간 거지? 해운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방을 살폈다. 수년간의 탐사 보도 경험이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감각을 날카롭게 만들었고 무언가 석연치 않았다. 지훈 씨, 욕실 좀 봐요. 욕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거울에는 입구에서도 보일 만큼 큰 쪽지가 붙어 있었다. 지훈이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가 종이를 떼어냈다. 그것을 읽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해운이 다가가며 물었다. 이번에는 돌려주지만 다음번엔 이렇게 관대하지 않을 것이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론칭은 끝이다. 내일 오전 9시에 내 사무실에서 만나자. YTO 윤태호 해운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왜 프로토타입을 훔쳤다가 그냥 돌려주는 거죠? 지훈은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내 보안이 뚫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가 말하는 제안이 뭐죠? 무거운 한숨이 지훈의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몇 달 전 태호가 나에게 합병을 제안했습니다. 더원 생명과 알파 생명을 하나의 회사로 만들자고요. 그때는 즉시 거절했죠. 그리고 이제는 지훈은 프로토타입을 조심스럽게 확인하며 정확한 동작으로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최첨단 태블릿처럼 보이는 장치가 보호용 스펀지층에 놓여 있었다. 손상되지 않은 것 같군. 그가 그녀의 질문을 잠시 무시하며 중얼거렸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의 명령어 시퀀스를 스치며 시스템 무결성을 확인했다. 조작된 흔적은 감지되지 않았지만 확신하려면 정밀 분석이 필요해. 해운이 그의 팔에 손을 얹어 대답하지 않은 질문으로 그의 주의를 돌렸다. 지훈씨, 이제 어떡할 거예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의 긴장감이 마치 세상의 나머지가 잠시 사라진 것처럼 그들 주위에 거품을 만들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가 조심스럽게 가방을 닫았다. 모르겠습니다. 이론칭은 내 인생의 5년을 대표합니다. 서현 씨를 잃은 후 내가 일해온 모든 것의 정점이죠.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유산입니다. 그럼 포기하지 말아요. 해운이 자신의 확신에 스스로도 놀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이런 식으로 이기게 두지 말아요. 지훈은 마치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왜 그렇게 신경 쓰죠? 우린 만난 지 24시간도 안 됐는데. 그 질문은 해운을 당황하게 했다. 그녀는 왜 신경 쓰는 걸까? 그저 기사거리일 뿐이잖아. 그렇지 않나? 하지만 대답을 생각하는 동안 진실은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을 믿으니까요.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억만장자나 CEO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무언가로 바꾼 그 남자를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당신이 그 언덕에서 나에게 키스했을 때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으니까요. 느린 미소가 지훈의 입술에 번지며 그의 지친 얼굴을 밝혔다. 그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네요. 어떡해요? 왜냐하면 이제 나에게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그가 몸을 숙여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리고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순간 문가에서 조용히 헛기침을 하는 호텔 매니저에 의해 깨졌다.
강 대표님 리셉션에 급한 전화가 와 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프로토타입이 든 가방을 집어들었다. 깝스라. 오늘 밤은 이미 충분히 감정 소모가 컸어요. 호텔을 떠나면서 해우는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예기치 않고 강렬하게 단시간에 얽혀버렸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행기에서 좌석을 잘못 찾은 단순한 실수로 시작된 일이 기업 음모, 철도,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로 변해버렸다. 그녀가 아직 이름 붙일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옆에 있는 남자를 볼 때마다 심장을 뛰게 하는 무언가로 그녀가 몰랐던 것은 진짜 반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들의 삶의 궤도를 영원히 바꿀 폭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강렬한 태양빛을 누그러뜨릴 구름 한 점 없는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로 파란 하늘이 밝았다. 해우는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 있는 지훈의 스위트룸 소파에서 잠을 깼다. 그들은 프로토타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전날 밤의 소란스러운 사건들 이후 정중한 거리를 유지하며 소파에서 자겠다고 고집했었다. 기지개를 켜며 그녀는 이미 잠에서 깨어 창가에서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잠옷 바지만 입은 그의 실루엣 위로 아침 첫 햇살이 드리워졌고 그것은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거의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다. 확실한 겁니까? 그건 모든 걸 바꾸는 건데. 전화를 끊은 후 그는 불가능한 결정의 무게를 짊어진 듯 딱딱하게 굳은 어깨를 한 채 한동안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좋은 소식이에요? 해운이 자신이 깨어있음을 알리며 부드럽게 물었다. 지훈이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상충하는 감정들로 뒤덮인 가면 같았다. 연구실이었습니다. 프로토타입 분석을 마쳤어요. 그리고요. 조작되었습니다. 그 말은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미묘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요. 만약 우리가 오늘 론칭을 강행했다면 시스템은 약 일주일간 작동하다가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키기 시작했을 겁니다. 수천 건의 보험증권이 잘못 처리되었겠죠. 해우는 상황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끼며 똑바로 앉았다. 홍보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재앙이었겠네요. 더원생명은 회복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태호는 관대에서 프로토타입을 돌려준 게 아니었어.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우리가 조작을 밝혀내지 못할 기본적인 검사만 하리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가 요구한 대로 오늘 그를 만나러 갈 만큼 충분히 의심하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그는 노트북이 열려있는 책상으로 걸어갔다. 노트북 화면에는 해운이 이해할 수 없는 코드들이 가득했다. 우리 팀에 따르면 이번 조작은 시스템을 손상시킨 것 이상이었습니다. 중앙 서버로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 뒷문도 만들어놨어요. 지훈이 좌절감에 휩싸여 머리를 쓸어 넘겼다. 이게 처음부터 테어의 진짜 목표였던 겁니다. 론칭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 해운이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보험증권 데이터요? 그 이상입니다. 독점 알고리즘, 가격 책정 공식, AI 시스템, 아키텍처, 더원생명을 특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죠. 그가 당신의 지적재산을 훔치려 한 거군요. 해운이 마침내 퍼즐 조각을 맞추며 결론 내렸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 수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지훈은 마치 얼마나 많은 것을 공개해야 할지 결정하려는 듯 망설였다. 알파 생명이 파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3번의 분기 보고서에서 계속 손실이 증가했죠. 테어는 작동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러니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두는 법이죠. 나는 몇 년 전부터 알파 생명 내부에 정보원을 심어두었습니다. 그럼 그가 합병을 제안했을 때 그건 합병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말을 이었다. 그건 구원을 위한 시도였죠. 그는 살아남기 위해 내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해운은 그 정보를 흡수했다. 그녀의 기자로서의 정신은 이미 완전한 기사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노골적인 절도에 기댈 만큼 절박해진 거고요. 정확합니다. 지훈이 시계를 확인했다. 7시 30분이군. 테어를 만나러 갈지 말지 결정할 시간이 1시간 반 남았어. 다른 대안은 뭐죠? 론칭을 취소하고 산업 스파이 행위를 감지했다고 발표한 다음 모든 것을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업계에 엄청난 스캔들이 터지겠죠. 알파 생명의 주가는 폭락할 거고
아마 우리 회사 주가도 일시적으로는 그럴 겁니다. 혜우는 생각에 잠겨 입술을 깨물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이쯤 되니 지훈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우린 이미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당신 아직 그를 신경 쓰나요? 윤태호 씨 말이에요. 그 질문은 그를 놀라게 한 듯했다. 지훈은 다시 창가로 걸어가 아침 햇살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그렸다. 그는 15년 동안 나에게 형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모든 일이 있었는데도요? 딸 여전히 신경 쓰여요. 그가 한 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특정 선을 넘도록 만드는 절망감은 이해합니다. 그 고백에 담긴 취약함이 혜운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이 남자는 단순히 계산적인 억만장자나 무자비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배신과 상충하는 충성심,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감당하고 있는 한 남성이었다. 서현 씨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지훈이 돌아섰다. 놀라움이 그의 얼굴에 역력했다. 그걸 묻다니 재밌네요. 왜요? 방금 나 자신에게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시선이 강렬했다. 서현 씨는 항상 두 번째 기회를 믿었어요. 내가 태호와 갈라선 후 그에게 격분해 있을 때조차 그녀는 시간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그녀가 옳았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습니다.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만약 화해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내가 복수를 택한다면 그녀가 실망하리라는 건 압니다. 혜우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래서 그를 만나러 갈 건가요? 갈 겁니다. 지훈이 결정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는 방식은 아닐 겁니다. 1시간 후 혜우는 지훈이 완벽하게 흰 셔츠에 커프스 버튼을 채우며 몸단장을 마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날 아침에 연약했던 남자가 강력한 경영자로 변모하는 모습은 매혹적이었다. 정말 혼자 가도 괜찮겠어요? 그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물었다. 당신 홍보 담당자나 뭐 그런 걸로 따라갈 수 있는데? 지훈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미소 지었다. 이건 나 혼자 해야 할 일입니다. 게다가 당신은 써야 할 기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사 이야기에 해오는 현실로 쿵 하고 돌아왔다. 잠시 동안 그녀는 자신이 기자로서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인데요. 그녀가 망설였다. 이젠 이해관계에 충돌이 생긴 것 같아요. 지훈이 다가와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눈을 맞췄다. 진실을 써요, 혜운 씨.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입니다. 내게 유리하거나 태호에게 불리한 버전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을요.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은요. 그녀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그것도 이야기의 일부인가요? 느린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그 이야기의 일부는 아직 쓰이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몸을 숙여 그녀에게 키스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약속과 그녀를 숨가쁘게 만든 가능성을 담은 키스였다. 행운을 빌어줘요. 그가 그녀의 입술에 대고 속삭였다. 행운을 빌어요. 그녀는 키스에 여전히 얼떨떨한 채로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그가 나간 뒤 문이 닫혔을 때 혜우는 자신을 집어삼키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정리하려 애쓰며 몇 분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마침내 결연한 한숨과 함께 그녀는 노트북을 집어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지훈에게서 소식 없이 2시간이 흘렀다. 혜우는 미친 듯이 글을 쓰는 것과 몇 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반복했다. 마침내 전화가 울렸을 때 그녀는 서두르다 기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어떻게 됐어요? 그녀는 서론 없이 물었다. 아, 흥미로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지쳤지만 만족감이 배어 있었다. 15분 뒤에 호텔 로비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보여줄 게 있어서요. 그의 신비로운 말투는 그녀의 기자로서의 호기심과 개인적인 불안감을 동시에 자극했다. 거기서 봐요. 정확히 15분 후 혜우는 부산에 가져온 유일한 옷인 전날의 네이비 원피스를 입고 호텔 로비로 들어섰다. 지훈은 리셉션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가 그곳에서 보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윤태호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겉보기에는 이보다 더 다를 수 없는 두 남자를 관찰했다. 지훈이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반면 태호는 키가 더 작고 다부졌으며 지훈의 신중한 침착함과는 대조되는 신경질적인 에너지를 풍겼다. 하지만 그들의 제스처, 그들이 서 있는 방식에는 배신과 경쟁의식조차 완전히 지우지 못한 순영 안에 가까운 교제, 공유된 습관들이 드러났다.
지훈이 그녀를 먼저 보았고 그의 얼굴이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할 정도로 환해졌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했고 혜운은 망설이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혜운 씨, 이쪽은 윤태호 씨입니다. 지훈이 그들이 나눈 대화에 대해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중립적인 톤으로 소개했다. 타요 씨, 이쪽은 박혜운 씨입니다. 태호가 손을 내밀며 모든 세부 사항을 목록화하는 듯한 교활한 눈으로 그녀를 뜯어보았다. 그 기자분이군요. 지난 24시간 동안 당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겠죠. 그녀는 일부러 단호하게 그의 손을 맞잡으며 대답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도용해서 지적재산을 훔치려 했다는 걸 고려하면요. 여튼 홍조가 태호의 목덜미로 번졌지만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유감스러운 오해였고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됐다고요? 혜운이 혼란스러워하며 지훈을 바라봤다. 태호 씨와 나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지훈이 설명했다. 소송과 대중적인 스캔들 대신 우리는 좀 더 생산적인 해결책을 선택하기로 했죠. 어떤 종류의 해결책인데요? 태호가 끼어들었다. 나는 더원생명에 내 사이버 보안팀을 제공하여 그들의 방어 체계를 강화할 겁니다. 그리고 지훈 씨는 적절한 로열티를 받고 알파생명이 구현할 수 있도록 신기술의 특정 측면에 대한 통제된 접근 권한을 저에게 줄 겁니다. 혜운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두 사람이 협력한다고요? 알 수 없는 미소가 지훈의 입가에 번졌다. 솔직한 대화 끝에 공통의 관심사를 찾았다고 해두죠. 그리고 조작되었던 프로토타입은 양사에 감독해 완전히 재설계될 겁니다. 태호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열광하는 것처럼 보이며 대답했다. 세이zel, 이미 공동팀이 지금 당장 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혜운은 예상치 못한 반전을 소화하려 애쓰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와, 그가 예상하는 방식이 아닐 거라고 했을 때 이런 뜻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지훈이 미소 지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길이 가장 보람있는 길이기도 하죠. 그가 시계를 확인했다. 타요 씨, 1시간 뒤에 만나서 세부 사항을 마무리할까요? 물론 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혜운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졌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박혜운 씨. 당신의 기사가 최근의 진전을 잘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가 멀어진 후 혜운은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채 지훈을 향해 돌아섰다. 대체 그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훈이 그녀를 로비의 더 조용한 구석으로 이끌었다. 나는 싸움을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무너진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혜운 씨. 태호는 이 절박한 계획으로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그의 회사, 명성, 심지어 자유까지도. 그래서 그가 불쌍해졌다고요? 불쌍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지훈이 잠시 멈추어 신중하게 단어들을 골랐다. 나는 상호 파괴의 순환을 건설적인 무언가로 바꿀 기회를 보았습니다. 서연 씨가 바랐을 것을 존중할 기회를 본 거군요. 혜운은 그녀 앞에 남자의 복잡성에 감탄하며 그의 얼굴을 살폈다. 당신은 정말 놀라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네요. 강지훈 씨, 그건 내가 계속 유지하고 싶은 자질입니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특히 당신이 그 증인이 되기 위해 곁에 있어준다면요. 그 점에 대해서 말인데요. 그녀가 망설였다. 제 삶은 서울에 있어요. 내 일, 내 친구들, 그리고 부산은 비행기로 1시간이면 와요. 그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게다가 더원생명도 서울에 내가 거의 방문하지 않는 지사가 있죠. 아마도 이제 그걸 바꿔야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당신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가능성을 탐구해 보자는 걸 제안하는 겁니다. 지훈이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이 예기치 않은 시작에 기회를 주자는 거죠. 결국 그녀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만약 내가 그 비행기에서 잘못된 좌석에 앉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만약 당신이 나를 머무르게 할 만큼 친절하지 않았더라면요. 봐요. 우주가 우리 편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혜운은 웃음을 터뜨리며 수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가벼움을 느꼈다. 그렇게 기본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게 이렇게 비범한 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는 예기치 못한 일하고 하려 했는데 비범한도 좋네요. 지훈이 더 가까이 다가오며 속삭였다. 그가 부산의 햇살이 넓은 창문을 통해 그들을 비추는 호텔 로비에서 다시 그녀에게 키스했을 때 혜운은 어떤 이야기들은 도저히 계획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 이야기들은 그저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었다. 한 번에 하나씩 놀라운 챕터들을. 에필로그 6개월 후 서울에 있는 혜운의 아파트 테라스에서는
해질녘에 멋진 풍경이 펼쳐졌다. 그녀는 자신의 새 책에 마지막 손길을 가하고 있었다. 그녀 앞에 노트북에는 그녀가 읽을 때마다 미소 짓게 만드는 제목이 떠 있었다. 잘못된 자리, 정확한 타이밍. 좌석 실수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꾼 법. 문이 열리는 소리는 샴페인 한 병과 잔, 2개를 들고 들어오는 지훈의 도착을 알렸다. 축하하기 위해서죠. 그가 테라스 테이블에 잔을 놓으며 설명했다. 더원생명과 알파생명의 공동 론칭이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양사 주가가 30% 급등했어요. 그건 정말 샴페인을 터뜨릴 만한 일이네요. 혜우는 노트북을 닫기 전에 작업을 저장하며 미소 지었다. 타요 씨는 어떻대요? 2번째 기회를 얻었고 그걸 아는 남자처럼 행동하더군요. 지훈이 그녀 옆에 앉아 잔을 채웠다. 이번 파트너십이 여러모로 2 회사를 모두 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정도 구했고요. 그녀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지훈은 사색에 잠긴 시선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 씨가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그녀는 항상 용서는 나약함의 행위가 아니라 용기의 행위라고 말했죠. 정말 현명한 분이었던 것 같네요. 그랬죠. 지훈이 잔을 들어 올리며 동의했다. 그리고 분명 당신을 아주 좋아했을 겁니다. 그들은 서울의 하늘이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드는 것을 바라보며 말없이 건배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들은 편안한 리듬을 찾았다. 지훈은 일주일의 절반을 서울에 있는, 이전에는 방치되었던 더원생명지사에서 보냈고, 혜우는 가끔 주말에 그를 따라 부산에 동행했다. 오늘 책을 끝냈어요. 그녀가 자부심과 긴장이 뒤섞인 목소리로 알렸다. 편집장님이 열광하고 있어요. 내가 읽어봐도 돼요? 당연하죠. 하지만 경고하는데 당신이 남자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좀 민망한 순간들을 각오해요. 지훈이 웃었다.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웃음이었다. 내 결점들을 너그럽게 봐줬다면야. 난 무자비할 정도로 솔직했어요. 그녀가 놀렸다. 당신이 날 산업 스파이로 거의 몰아붙일 뻔했던 것도 포함해서. 변명하자면 증거가 꽤 설득력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직감을 따랐고 우린 여기 있죠. 혜은이 그에게 가볍게 키스하기 위해 몸을 기울였다. 여기 있죠.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깍지 끼며 반복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말인데 당신과 의논할 게 있어요. 그의 진지한 말투에 그녀는 자세를 바로잡았다. 중요한 일 같아요. 중요하죠. 지훈은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혜은의 심장이 거의 멎을 뻔했다. 지훈 씨 설마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가 미소 지으며 상자를 열어 열쇠 하나를 드러냈다. 부산에 있는 내 아파트 열쇠예요. 그가 설명했다. 그리고 이것도.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혼란스러워하며 혜우는 봉투를 열었고 공식 서류들을 발견했다. 읽어 내려가면서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내게 더원생명 홍보 이사직을 제안하는 거예요? 지훈은 그녀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부분적 합병이 이루어진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올바른 방식으로 전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실성과 비전을 갖춘 사람이요. 그리고 당신이 프리랜서의 불확실성에 지쳤다고 말했었잖아요. 하지만 당신 밑에서 일하는 거요. 그건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기술적으로는 나에게 직접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에 보고하게 될 겁니다. 그가 분명히 했다. 이 점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혜운 씨. 당신이 독립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안정감을 갖기를 바라요. 그리고 열쇠는 우리가 호텔에 머무를 필요 없이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혜우는 열쇠와 서류 그리고 그녀 앞의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우연히 그녀의 삶에 들어와 선택에 의해 머물러준 남자 생각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열쇠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동안 협상 불가능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요? 첫날부터 그랬던 것처럼 계속 나를 놀라게 해줄 것. 지훈이 미소 지으며 그녀를 품에 끌어안았다. 그건 보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서울의 밤하늘을 배경으로 키스를 나누며 혜우는 어떻게 인생이 잘못된 좌석, 적절한 타이밍의 질문, 의문의 쪽지 같은 일련의 작은 사고들로 완전히 변할 수 있는지 생각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찾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어떤 사랑 이야기는 장엄한 무도에 나선 의의 친구들이 주선한 소개팅에서 시작된다. 그들의 이야기는 부산행 션사역 실편의 잘못된 좌석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해운은 그보다 더 완벽한 시작을 상상할 수 없었다.